오늘 이제 할 내용은 원자구조와 원자구조의 변천사야. 사실은 여기는 이제 노트 정리를 한번 해놓으면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동위원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준킬러문항으로 수능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다음 단원에 연결되는 게 오비탈과 오비탈의 전자 배치. 다음 단원 이제 거기도 물론 이제 한 3판 쓸 거야. 근데 오늘은 이제 원자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동위원소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원소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에 그런 구성 원소들이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됐는지 그 실험 과정, 그래서 현대적인 모형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칠판이 좀 작아가지고 선생님이 글씨를 좀 작게 쓸 터이니 눈을 크게 부릅뜨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원자의 구조, 이미 이제 뭐 물리 배운 사람도 있고 화학 배운 사람, 원자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알죠.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적어보겠습니다. 원자 구조와 변천사. 그래서 이제 원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화학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화학이라고 하는 건 최각전자의 장난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만 따지는 거야. 그 안쪽에 이너쉘이라고 그러죠. 이너쉘은 안쪽에 8개로 꽉 차 있다고. 사실은 화학에서는 그것까지 핵으로 보는 거야. 왜? 자유롭지 못하거든. 안정해서 자유롭지 못하거든. 그래서 맨 바깥에 있는 최각전자만 따지는 거야. 그런데 그 최각전자가 바깥에서 무슨 사고를 쳐야지 화학결합이 일어날 거 아니니. 그러니까 핵이 얼마나 이 최각전자에 관여를 할 거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살짝 뒷부분에 가서 배우는구나. 뒷부분에 가서 배워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유효핵전화 개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알아야 돼. 제일 바깥에 있는 최각전자가 안쪽에 있는 핵을 얼마나 느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니네들 통합과학 때부터 다 했던 내용이야. 다시 한번 그냥 리뷰를 한다 생각해 봅시다. 이쪽으로 쭉 써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세로로 한번 써볼게. 자, 이렇게 원자를 이제 쪼개면 뭘로 쪼개지죠? 핵하고 전자로 쪼개지죠. 또 왜? 핵을 쪼개면 뭘로 쪼개지니?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쪼개지는 거 다 알고 있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원자를 쪼개면 핵하고 전자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핵을 또 쪼개지면, 우리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핵을 구성하는 입자다 줄여서 핵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핵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다. 니네 양성자, 중성자 뭘로 이루어져 있어? 이거 UUD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뭘로 이루어져 있니? UDD로 이루어져 있지. 약간 물리 냄새가 좀 나네요. 소립자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소립자 하나가 이 업콜크라 그래. 업콜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갖고 있어.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다운콜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자, 합이 얼마니? 얘 마이너스 플러스 1이야. 그렇게 계산하면 얘는 0이야. 그 다음에 우리 전자는 뭐라고 배웠니? 이거 경입자야, 경입자. 경입자 중에 전자는 전하량 마이너스 1, 상대값이다.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성원자는, 화학에서는 대부분 중성원자를 다루거든. 중성원자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은 거야. 그래서 양성자 수가 플러스,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을 가지려면 양성자, 원자 번호하고 전자 수가 같아야 되는 걸 우리는 중성원자. 다른 거 뭐라 그래?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많이 들잖아요. 양성자는 플러스 1이니까 남자라고 얘기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자라고 얘기할 거고, 여기는 뭐라 그래서 핵 속에 들어있긴 있는데 남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홍석천 아저씨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홍석천 아저씨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의 역할을 한다. 근데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핵의 안정성을, 왜? 남자들끼리 뭉쳐있는 그거를 갖다가 막 반발하는 거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성자다. 중성자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핵의 안정성을 주고 있는 거야. 만약에 홍석천 아저씨의 개수가 달라지잖아? 그럼 그 핵은 불안정해지는 거야.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지? 방사성 동위원소라 그래.
그래서 동위원소의 정의가 뭐야?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야. 그래서 동위원소들은 불안정한 거야. 우리 몰수할 때 뭐 했었죠? 왜 탄소를 기준했냐면 수소를 해도 되는데 수소는 2, 3짜리가 너무 불안정해. 그러니까 질량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질량을 기준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가장 간단하면서 가벼우니까 기준을 삼을 법도 한데 수소를 분자량, 원자량의 기준으로 잡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짜리, 3짜리가 너무 불안정한. 그러나 반면에 탄소는 13짜리, 14짜리가 동위원소긴 한데 반감기가 5,700년인가 그래. 그 정도면 굉장히 안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질량이 쉽게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탄소를 12.000으로 기준을 잡았던 거야. 그렇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연계에 있는 화합물들이 탄소 기준이 탄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탄소가 기준점이 된 거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고 싶은 거냐면 상대적인 질량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질량을 우리 어차피 상대적인 질량이니까 1.0으로 잡아요. 그럼 중성자는 조금 더 무겁다 했지. 1보다 조금 무겁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전자는 1876분의 1배야. 얘를 1로 잡았을 때 전자는 그거의 1876분의 1배야. 어떻게 돼요? 이건 무시해도 될 정도로 너무 가볍죠. 질량은 무시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야, 봐봐. 원자의 질량을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도 돼? 핵의 질량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야, 상대적인 원자에서, 상대적인 크기에서 여기 뭐 선악경기장 있죠? 선악경기장만 한 게 원자라고 해봐. 거기 안에 운동장 가운데 오렌지 씨앗이 들어있대. 그게 원자 핵의 상대적인 비율이야. 그래서 선악경기장을 돌고 있는 애가 전자고 그 안에 오렌지 씨앗 안에 들어있는 게 원자 핵이야. 거기에 양성자가 득실거려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야, 전자가 선악경기장 그 바깥에 돌고 있고 남자들이 그 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여자하고 남자 관계 이런 거야?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들어보니까 뭐야? 남자들이 오렌지 씨앗 안에 막 바글바글 있는 거야. 와, 얘네 뭐지? 원래 플러스끼리는 반발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 있는 거야. 야, 역시 우리 남자들 그러잖아. 남자들의 우정이란 역시 최고야. 이렇게 알고 봤는데 나중에 최두익이 거기 안에 이 자식들 뭐 하나 거기 들여다봤더니 묶여 있어요. 막 잡혀 있어. 웬 대머리 아저씨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이 아저씨 누구야? 이렇게 얼굴을 봤더니 홍석천이야. 이거 막 멱살 잡고 서로 싸우고 반발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너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중성자야. 그래서 중성자가 핵이 반발하려고 하는 그런 핵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반발하는 그 힘을 이렇게 안정화시켜서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개수가 일정해야 된다. 이거는 교과서 바뀌지만 원자번호 20번 안쪽은 1대1이야. 원자번호 20번이 칼슘이잖아. 칼슘까지는 1대1이면 되게 안정해. 근데 20번 이후부터는 1.5배가 있어야 돼. 중성자가. 그걸 벗어나면 우리는 그걸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야. 자,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20번 이전에는 중성자가 딱 2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2배가 아니고 1배지. 똑같은 거지. 양성자. 그래서 질량수가 항상 2배가 되는 거야. 근데 20번 이후 무거운 원소들은 1.5배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안정해. 그 1.5배를 벗어나면 많거나 적으면 핵의 안정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걔는 막 붕괴돼 버려. 그럼 방사능이 나오죠. 그래서 방사능이 많이 나오는 원소를 우리는 핵이 붕괴된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동위원소를 또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원자의 질량은 핵의 질량이라고 해도 된다. 왜 얘를 무시해도 되니까 너무 가벼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량수를 뭐라고 해야 돼? 이제 핵자의 질량이니까 여기를 양성자 수 플러스 얘는 거의 공식이죠. 중성자 수가.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공식이다. 구하는 문제 너무 많이 나오죠. 공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이 양성자 수를 제대로 주시지 않죠. 이 양성자 수 대신에 똑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게 뭐다? 원자 번호를 넣을 수 있는 거야. 여기다 똑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게 뭐를 넣을 수 있어? 전자수를 넣어야 되는 거야. 단 조심해야 되는 게 전자수는 언제일 때야? 중성 원자일 때는 전자하고 원자 번호가 똑같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양성자 대신해서 넣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 원소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허허허, 원소야. 여기는 뭐야? 원자야. 야, 이게 이제 구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원자하고 원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우리 원소를 표시하는 거 먼저 해봅시다. 원소는 어떻게 표시한다? 이렇게 원소 기호를 Z라고 쓰고요. 이렇게 쓴다. 여기는 이제 뭐를 쓰는 거야? 여기다 쓰는 놈하고 여기다 쓰는 놈이 있더라. 여기다는 뭐를 써야 돼? 질량수를 써야 돼. 물론 질량을 써도 돼요. 여기다는 뭐를 쓴다? 양성자수, 원자 번호를 쓰는 거야. 원자 번호의 다른 표현이 양성자수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 이렇게 나트륨이 있다고, 얘 11번이고요. 여기가 23이 보통 많이 나오죠.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에 이게 원자 번호고 이게 질량수다. 그게 23이면 23에서 11 빼면 얼마가? 12가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게 중성자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다. 얘는 1배가 조금 넘네요.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표시 방법이고 이걸 잡아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온다?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랬죠. 동위원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아이소톱. 동위원소의 정의는 뭐냐면 원자 번호는 같으나 뭐가 달라? 중성자수가 다르다고.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한다. 같은 원소인데 질량수가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같은 원소니까 전자 숫자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그냥 동일해. 이게 특징이지. 화학적 성질은 똑같다. 동일이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있다 그랬어? 수소 1,1짜리가 있고 수소 1,2짜리가 있고 수소 1,3짜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성자수를 굳이 카운트하면 얘는 중성자 0이야. 중성자 1이야. 중성자 2야.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게 질량수, 이거 더하기 이게 질량수, 이거 더하기 이게 질량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량수는 정수 파트만 쓰는 거다. 정수 파트만 쓰는 거다. 그 다음에 탄소도 한번 해볼까? 탄소가 6번에 12짜리가 있고 탄소가 6번에 13짜리가 있고 탄소가 6번에 14짜리가 있다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되게 안정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썼다고 그랬죠. 동위원소 몇 개겠니? 12야. 아이고 미안해. 6이야. 여기는 7이야. 얘는 8이야. 지금 동위원소 중성자 숫자가 다 달라가지고 질량수가 다르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동위원소 개념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율표상에서는 6에 여기가 12.011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질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질량은 이렇게 소수점 뒤에까지 나와 있고 질량수는 이 앞대가리에 있는 정수 부분만을 얘기하는 걸 우리는 질량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질량수하고 질량은 전혀 다른 거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야 중성자수가 몇 개니? 그러면 6.011이요.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거 안 돼. 이거는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얘가 어떤 애가 나오는 거냐면 어떤 애 있었니? CL 17번에 35짜리가 있었고 CL 17번에 37짜리가 있었잖아. 얘가 자연계에 75% 존재하고 얘가 자연계에 25% 존재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평균 원자량으로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35짜리에 100분의 75 비율이 들어있는 것이고 더하기 37에 곱하기 100에 25%가 들어있는 거니까 얘가 얼마 나오냐면 35.5가 나온다. 그래서 주기율표에 써일 때 CL이 어떻게 써 있냐면 17에 35.5가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35.5라고 쓴 거는 이거는 평균 원자량 개념이다. 이거는 질량을 표시한 거야. 그래서 중성자수 몇 개니? 그러면 18.5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중성자수가 18짜리도 있는 거고 20짜리도 있는 거야. 이렇게 비율이 다른 거일 뿐인 거지 18.5요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질량하고 질량수가 조금 다르다.
질량수는 앞에 정수 부분만을 얘기하는 거다. 질량은 이런 평균 원자량처럼 평균값을 낸 뒤에 소수점까지 나와 있는 애들을 원소를 이렇게 표시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김에 방금 얘기했던 이 내용 설명해 줬죠. 원자하고 원소하고 조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다 잠깐만 좀 써봅시다. 원자는 이렇게 써줄게. 개수 개념이야. 원자는 개수 개념이야. 원소는 종류입니다. 원소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선생님이 몇 개만 써줄게. CH4가 있어. HCn이 있어. 그 다음에 H2O까지만 써봅시다. 이런 세 가지가 있다고 해봐. 그걸 갖다 원자하고 원소의 종류로 선생님이 표현을 해볼게. 써주면 그냥 바로 알 거야. 2원소, 5원자, 분자다. 얘는 3원소, 3원자, 분자다. 물은 2원소, 3원자, 분자다. 이렇게 표현한다.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원소의 종류가 몇 개인지, 그걸 구성하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가 몇 개인지, 이렇게 해서 원소하고 원자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원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들어가서 동위원소 가지고 이제 하는 건 또 뒤에 가서 또 열심히 연습할 거야. 오늘이 할 거는 뭐냐면 이제 원자 구조의 변천사를 알아야 돼. 변천사를 칠판 하나 가득 써줄 건데, 우리 교육과정에는 사실은 이제 톰슨의 원자부터 알면 되는데요. 니네는 지금 화학을 배우고 화학을 제대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니네 곧 있으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고3 때 뭐를 배워? 저걸 배운다고. 화투. 그래서 화투 내용으로 내가 정리를 해줄 거야. 이거 화투에서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 돌턴이야, 돌턴. 날튼이라고 하지. 근데 이게 니네 원래 교육과정이 중학교 때 있었던 교육과정 다 잊어버렸을걸? 근데 이게 화투에 또 나와. 돌턴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래서 선생님은 화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돌턴의 원자부터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돌턴의 원자부터 현대적인 모형까지 한번 칠판 좀 좁지만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돌턴의 원자를 좀 봅시다. 돌턴의 원자는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돌턴의 원자설을 기반으로 하죠. 이건 들어봤을 거 아니야. 돌턴의 원자설은 들어봤죠. 돌턴의 원자설이 4가지가 있거든. 이 4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돌턴의 원자설 첫 번째. 뭐라고 배우니?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다. 말도 안 되죠? 금방 우리 쪼갤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고집도 세고요. 말도 안 돼. 이런 말 했다가는 꺼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후대 과학자들이 굉장히 우호적이더라. 아, 그때는 기술력이 없었으니까. 돌턴 할아버지 때는 기술력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우호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 요소를 가해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었냐면 자, 돌턴의 원자설이 두 번째입니다. 같은 원소는 크기가 같고 질량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때 당시엔 맞는 얘기였는데 후대에는 크기 같은 건 맞아요. 그런데 질량은 삑 아니야. 금방 했잖아. 금방 했잖아. 뭐가 존재한다? 동위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질량은 달라요. 질량수가 다르잖아. 근데 이것도 수정 요소야. 후대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돌턴 때 무슨 동위원소를 발견을 해. 알 수가 없어. 그때 중성자는 1900년 초에 체두익이 발견했는데 돌턴 때 그거 어떻게 알아? 그냥 봐줘.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유독 돌턴의 원자설에 대해서는 이게 우호적이고 이게 좀 저기 할까? 알고 봤더니 3번, 4번이 압도적인 법칙이고
3번, 4번으로 인해서 화학이 그냥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야. 그래서 3번, 4번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줘야 될 법칙이거든. 인정해줘야 되다 보니까 역사는 또 무시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돌턴이 만든 원자설을 이렇게 추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1번, 2번 항목은 그때 당시에 기술력이 안 되니까 좀 봐주자, 수정하자. 그리고 돌턴의 원자설을 그대로 화학책에다 옮겨놓은 거야. 이게 화투에 그대로 나옵니다. 니네 화투 고3 때 배울 거야, 어차피. 지금 적어놓으면 그때 가서 좀 수월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화학 반응을 하는데 유명한 말이야. 화학 반응을 할 때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더라. 우리 유명한 법칙이죠. 뭐라 그럴까 얘를? 우리 많이 씁니다. 화원에서도 많이 써. 질량 보존의 법칙. 금방 우리 이미 배웠지? 질량 보존의 법칙. 너무나 중요한 법칙이죠. 왜 유독 화학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할 거냐는 거야. 물리에서는 질량 보존 성립 안 합니다. 물리 핵반응은 질량 수만 보존이 되지 질량 보존 안 돼. 그래서 니네 특수상대성 원리 이런 데 보면 뭐야? 질량 결손 에너지 나오잖아. 질량 보존 안 돼요. 질량 수만 보존이 되는 거야. 근데 화학은 유독 질량이 보존돼. 어떻게 해서? 최각전자의 장난이잖아. 전자 기껏해야 무게가 얼마라고? 1876분의 1배. 전자 싸그리 다 무시해도 돼. 그래서 질량이 보존되는 거야.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 근데 화학 수준에서는 그냥 보존된다고 보는 거야. 전자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전자들끼리 이렇게 겹치는 건데 걔네 질량은 무시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는 무조건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한다. 이게 돌턴의 아주 엄청난 업적이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또 법칙이 하나 나오죠. 이렇게 표현. 화학 반응시 또는 뭐야? 화합물 형성시 이렇게 되겠지? 화합물을 형성할 때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더라. 여기도 법칙이 나오죠. 뭐라 그러죠 이거? 니네 중학교 때 배웠어?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 두 가지 유명한 법칙을 만들어낸 이거 가지고 이제 화학이 발달하게 된 거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것도 발달했고 또 하나 더 있어. 원자설에 비례하는 저기 하는 게 배수비례 법칙이다. 그래서 원자설에 의거해 가지고 나온 법칙이 이렇게 세 가지나 있는 거야. 이 세 가지로 엄청난 화학의 발전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쟤네 두 개 항목이 잘못됐어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배수비례 법칙은 뭐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하나의 원자에 그 옆에 붙을 때 여러 개가 이렇게 배수로 붙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규칙을 우리는 배수비례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에 의거한 거야? 원자설에 기인하는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니네 다 잘 알잖아. 뭐 있어요? 물 어떻게 되죠? 수소기체에다가 산소기체 반응해갖고 뭐가 되죠? EH2. 중학교 때 많이 했죠? 얘 몇 g이요? 4g이요. 얘 몇 g이요? 32g이요. 얘 합이 질량 보존의 법칙 3. 이거 봐. 이거 두 개 더 했더니 이게 되잖아. 그런데 얘 가장 간단한 비를 했더니 1대 8대 9. 이 1대 8대 9라고 하는 애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잖아. 일정한 물은 질량비로 반응하더라. 이게 1대 8대 9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그 다음에 4g, 32g 더해서 36g 되는 건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물을 이렇게 쓸 수 있던 건 돌턴의 원자설에서는 쓸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시켜서 누가 만들어졌겠니? 수증기가 만들어졌겠지. 그런데 이거 다 기체잖아. 수소가 두 부피가 반응해갖고
산소 한 부피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두 부피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이게 두 부피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 수소 두 부피가 있는데 산소 한 부피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쪼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쪼개가지고 이거 하나 붙이고 이거 쪼개갖고 이거 하나 붙이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뭐에 위배가 되는 거야? 이걸 쪼갠다는 것 때문에 그 전에 1번 항목이 위배가 되는 거지. 왜? 돌턴의 원자설을 그대로 따라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야 되는데 쪼개야지 이게 성립이 되잖아. 실험을 했더니 2대 1대 2로 되더라는 거야. 2대 1대 2로 되는 거야. 이거는 확인을 했어. 근데 원자설로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쪼개야 되는 거야. 아, 이거 말이 안 돼. 그래서 도입한 게 원자설도 만족하면서 이 반응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뭐를 도입한 거야? 분자를 도입한 거야. 그래서 수소를 이렇게 이게 한 부피고 이게 한 부피라고 한 거야. 산소는 이게 한 부피라고 한 거야. 그래서 수소를 이거 분자로 H2라고 놓은 거고 H2라고 놓은 거고 얘를 O2라고 놓은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디가 원자가 쪼개지지 않아도 여기가 끊어지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 이렇게 붙는 거고 산소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붙는 거야. 그러니까 두 부피가 생기잖아. 이렇게 생겨서 우린 이걸 갖다가 이제 분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건 분자설에 기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렇게 나온 자 EH2 플러스 O2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EH2O 이렇게 되는 거.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많이 보는 거죠. 2.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죠?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게일 이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분자설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칙이다. 그러니까 우리 화학은 이제 이것만 이 4개 법칙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돌턴이 거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게 돌턴의 원자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애다. 이건 정확히 이 내용은 정확히 화투 내용이다. 중학교 때 조금 배웠을 것인데 니네 기억이 없을 거야. 그래서 화투에서 배운다. 그러니까 화원 내용은 아니다. 근데 저거는 놔라. 이렇게 되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이제 발전을 해 나가야죠. 우리가 이제 변천사를 보는 거니까. 자, 돌턴의 원자 다음에 나오는 애가, 그러니까 니네들도 니네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과 계열이니까 이제 대학을 가겠죠. 어디 지금 계속 정시도 결과가 나오고 있어. 봐봐, 우리 동네에서 선생님은 스타 강사가 되고 싶어서 맨날 이렇게 별을 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여기 수업은 오래 했지만 송도에서 선생님 9년 차 살거든. 근데 수업은 계속 서울에서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기 사는데 여기 갑자기 송도 학원가가 1, 2년 안에 막 발전을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임영식 원장님하고 손을 잡고 내가 이제 과학 원장으로 들어온 건데 선생님도 유명해져야 되겠지. 근데 원장 선생님이 훨씬 유명하죠. 아마 인천에선 제일 유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앞으로. 근데 지금 이미 그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 정시로 이제 붙는 사람이 나오고 있잖아. 대대로 우리 지역은 그냥 수시로도 많이 갔었어요. 근데 니네도 마찬가지야. 수시를 준비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면 정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수시도 노릴 수 있고 정시도 노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거든.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이제 사실은 그렇죠. 줄 잘 서야 된다. 예능에서도 그렇잖아요. 요새 누가 대세니? 아직도 유재석이 대세인가? 유라인이 대세니? 어쨌든 그 줄을 잘 서야 돼. 김구라는 어때? 아닌가? 강호동은 좀 한물 갔나? 어떠니? 니네는 뭐 예능 별로 안 보지. 볼 시간이 없고. 다 유튜브 보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줄 서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 이제 대학 가면 특히 니네들처럼 이공계를 가면 이제 전공 쪽으로 나갈 거면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야 돼. 근데 교수님 연구실 들어갈 때 줄 잘 서야 됩니다. 근데 좋은 연구실, 대우가 좋은 연구실은 경쟁률이 치열해. 그래서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연구비도 많이 받으니까 용돈도 주고 막 그래. 대우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더 좋은 건 거기 나오면 취직도 잘 되고 대기업으로 빵빵빵 들어가. 그 연구 항목이 대기업하고 산학협동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 연구 인력이 그대로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데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이 원자 구조의 변천사를 보면 바로 그게 증명이 되고 있지. 여기 다 노벨상 받아요. 이거 한 연구실이야. 대박이야.
전부 교수 제자, 교수 제자야. 전부 다 노벨상 받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연결이 되는. 여기서 돌턴은 빠져요. 돌턴은 좀 옛날 사람이고 누구부터 나오냐면 톰슨부터. 톰슨이 이제 시초죠. 두 번째. 세 번째가 러더퍼드야. 네 번째가 보어예요. 그 다음에 뭐 하이젠베르크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어쨌든 톰슨, 러더퍼드, 보어 3대죠. 3대. 할아버지 뻘이지. 이 세 명은 다 노벨상을 받죠. 그러니까 톰슨이 처음에 제안한 거를 갖다가 러더퍼드가 그 실험을 했을 거 아니야. 열심히 박사과정 하면서 했을 거 아니야. 그 밑에 또 박사과정이 보어가 있었어. 보어는 막 양자가설까지도 만들어내. 그래서 세 명 다 노벨상을 받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줄을 잘 쓴 것 같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톰슨의 이제 뭐가 나오냐면 톰슨은 유명한 음극선 실험을 하죠. 음극선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 음극선을 뭐라고 하냐면 캐소드라 그래. 캐소드 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한 게 음극선이야. 음극선이야. 이렇게 레이. 선생님 개인적인 견해다. 혹시 또 집에 어머니 아버지 중에 레이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레이 뭔지 알지? 자동차 중에 이렇게도. 선생님 그 차가 제일 싫어요. 그 차가 앞에 있으면 선생님 차는 좀 낮은 편이거든. 근데 그 차는 썬팅을 해버리면 앞이 안 보여. 그래서 맞은편 차가 안 보여. 원래 썬팅은 불법이거든. 썬팅 진하게 하면 내가 앞차를 통해서 그 앞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까맣게 해버리면 내가 이 사람만 보고 가야 되니까 자칫하면 추돌사고 같은 거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차체가 높아버려. 그러니까 너무 안 보여. 근데 또 대부분 그 차를 모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 운전자가 많은 건지 아니면 초보 운전자가 많은 건지 엄청 버벅대요. 가다가 쓰고. 선생님 성격이 되게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버리고 싶어. 뭐 그런. 근데 거의 그래. 차종에 따라서 운전 습관이 달라지는 건지 그 차가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운전하는 건지 모르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차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차가 레이예요. 근데 레이가 그런 의미인가 봐. 뭐 광선, 빛 뭐 이런 의미인가 봐요. 레이 그러면 광선. 엑스레이 할 때 레이가 광선이거든. 그러니까 캐소드 레이. 캐소드 음극이거든. 음극에서 광선이 나오더라. 그래서 번역을 음극선이라고 한 거야. 음극의 반대가 뭘까요? 니네 이제 영어 지문 같은 데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에노드입니다. 에노드. 에노드는 양극이란 뜻이야. 얘 그래서 플러스 극을 얘기하는 거고 캐소드는 마이너스 극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음극선. 음극에서 선이 나오더라. 광선이 뿅뿅뿅 나오더라는 거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광선이 아니었어. 음극에서 뭐가 나오죠? 알맹이인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이건 전자선이야 원래. 근데 그때는 전자라는 걸 몰랐어. 그럼 이게 전자라는 걸 톰슨이 이걸 실험을 해갖고 알아낸 겁니다. 전자를 발견하게 된 그런 실험이야.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첫 번째 그림자 실험을 하죠. 그림자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런 십자가 모양의 물체를 이렇게 여기다 놔두는 거야. 이렇게 그래놓고 여기에 마이너스 극, 음극을 갖다 여기서 그랬더니 여기서 뭔가 광선이 뿅 하고 튀어나와서 뿅 하고 튀어나갔고 여기에 어떻게 돼? 그림자가 이따시만하게 확대가 되더라는 거야. 그림자가 이렇게 확대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니네 초등학교 때 뭐 바늘구멍 사진기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렇게 확대되는 거 알지? 그게 뭐지? 수학에서 니네 도형에서 뭐죠? 중학교 때 배우니? 점대칭? 점대칭이라고 그러죠. 이게 일로 가고 이게 일로 가고. 그래서 상이 거꾸로 뒤집히잖아.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빛이 직진하는 성질,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그래서 그림자 실험을 통해서 얘가 직진한다는 직진성을 알아낸 거야. 음극에서 튀어나온 애가 직진하더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두 번째 실험을 했어요. 두 번째 무슨 실험을 했냐면 바람개비 실험을 하죠. 바람개비 실험은 뭐냐면 금박 알지? 금을 얇게 피면 엄청나게 얇게 펴져요. 금을 갖다 얇게 펴갖고 이렇게 해서 프로펠러처럼 만든 거야. 바람개비처럼 만든 거죠.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다가 축을 이렇게 축을 연결해갖고 여기다 이제 받침대를 이렇게 놔뒀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음극을 쏜 거예요. 그랬더니 음극에서 뭐가 튀어나가지. 음극선이 광선처럼 튀어나가지. 근데 이게 빛이라면 그냥 팅 갈 텐데 얘가 광선이 나갔는데 얘가요 핑글핑글 돌더라는 거야. 뭐지 이게? 광선이 아니네? 그래서 뭐를 알아낸 거야?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야. 입자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음극에서 나온 애가 입자의 성격을 띠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또 무슨 실험을 했냐면 전자기장 실험을 하죠. 얘가 어떤 전하를 갖고 있는 거, 음극에서 튀어나오는 거니까 전하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전기장 실험을 하죠. 전기장이라고 하는 건 니네 잘 알겠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있다. 여기가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있다. 전기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니네 이제 물투에서 배우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일정하게 균일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전기장 electric field라 그래서 이렇게 써요. 벡터 값이야. 이렇게 균일한 전기장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음극을 이렇게 갖다 놨더니 이놈이 어떻게 돼요? 가다가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휘어갖고 여기에 찍히더라는 거야. 아, 이게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구나. 마이너스에서 나온 이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구나. 이거를 자기장 실험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이걸 전자기장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석을 어떻게 그려야 되니? 자석에다가 아이 진짜 선생님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어렸을 때 미술학원을 다녔어야 되는데. 자석같이 보여야 되는데. 대충 그립시다. 이렇게 말급 자석이라고 해봅시다. 말급 자석이고 여기에 이제 N극이 있어요. 여기에 S극이 있어요. 니네 잘 알겠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자기장이 이렇게 나간다고. 그럼 이제 우리 그거 있잖아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알아? 힘, 자기, 전류. 이거 할 때는 이제 웃으면서 해야지. 이러면서 웃으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힘, 자기, 전류. 힘, 자기, 전류. 이 힘의 방향을 결정해야 돼. 왼손 법칙. 자기장은 N에서 S로 나갑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극을 여기다 둘 거야. 여기서 이제 쏠 거야. 근데 니네 알겠지만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전자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극의 반대가 전류잖아.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이쪽인 거야. 그러니까 봐라. 자기장은 이거죠? 전류의 방향은 어디야? 이쪽이지. 이렇게지. 그러니까 아랫방향이잖아. 아랫방향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 나온 애가 힘을 아래로 이렇게 받는 거지. 그래서 전기장하고 자기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야. 이제 최종 결론은 뭐예요? 얘가 뭐를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야. 이 전기장, 자기장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거는 이 마이너스 음극선에서 나온 애가 마이너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진성을 갖고 있고 질량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거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전자라고 명명을 한 거야. 그래서 전자는 뭐라 그랬어? 엘렉트론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이름을 지은 거야. 이게 톰슨의 업적이야. 그러면 톰슨이 이제 전자를 발견했으니 톰슨의 원자. 자, 돌턴의 원자는 뭐였을까요? 돌턴은 뭐라 그랬냐면 여기다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그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뭐라 그랬지? 딱딱한 공 모양이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게 돌턴이 제시했던 원자의 모델이야. 근데 톰슨은 무슨 모델을 제시하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과일 박혀 있듯이 푸딩에 과일 박혀 있듯이 이렇게 박혀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모델을 뭐라 그러냐면 자두다잉. 자두가 박혀 있는 푸딩이다 그랬어. 플럼 푸딩 모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젤리 알죠? 젤리 안에 이게 푹푹 박혀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 부분은 중성을 나타내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을 것이야. 근데 입자나 뭐 이런 건 얘기 안 했어. 어쨌든 전기가 중성해야 되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증해 주는 게, 야, 건우야, 할아버지가 그 마구자에 있는 그 보석 있잖아. 그게 호박이야, 호박. 그 호박은 나무 수액이 열과 압력을 받아갖고 만들어진 보석이거든. 톰슨이 뭐라 그랬냐면, 거봐, 호박을 갖다 놓고 비단으로 실크로 문지르면 거기서 마찰 전기가 생겨.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봐, 원자 안에는 전자들이 콕콕콕 박혀 있다 보니까 비단으로 그걸 문질러 갖고 흥분시키면 전자들이 튀어나오는 거야. 마찰 전기가 그래서 생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오, 일리가 있네. 이렇게 해서 톰슨의 원자는 이렇게 플럼 푸딩처럼 구형에 전자들이 콕콕콕 박혀 있고 언제든지 전자들이 건드리면 튀어나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원자를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발견하게 된 게 톰슨이다. 됐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러더퍼드가 나오죠. 톰슨의 제자야, 역시. 그래서 세 번째. 그러니까 니네들한테는 시험이 각각 항목씩, 각 실험 항목씩 하나씩 다 나오는 거야. 톰슨이 별표 한 2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러더퍼드도 한 별표 2개 정도 돼. 출제 빈도가. 보어가 한 3개 정도 됩니다. 자, 러더퍼드는 뭐를 했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죠. 어떤 책은 뭐 알파선이라고도 나오는데 이제 알파는 입자예요.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죠. 그러니까 실험들을 잘 알아야 돼. 여러분들 알파 입자는 뭔지 아니? 알파 입자는요, 헬륨이야. 헬륨 2에 4짜리에 전자가 없는 원자핵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를 가지고 있니?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는 애야. 플러스 성격에 이렇게 해볼게. 꽤 좀 무거운 입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성격이면서 조금 무겁다라는 개념, 질량이 4니까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입자를 갖다가 이제 어디다가 금박에다가 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알파 붕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알파 붕괴라고 얘기해서 니네 방사능 물질을 갖다가요, 납에다가, 이거 납이야. 여기다 이제 라돈 같은 애들 방사능 물질 놔두면 얘가 방사능 붕괴를 해갖고 여기서 직진하는 에너지선이 나가죠. 우린 얘를 뭐라 그래? 감마레이, 감마선이라 그래. 감마선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런데 여기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튀어나간 애가 있어. 얘를 우리는 알파선이라 그래. 이게 얘야. 그 다음에 여기서 휙가닥 꺾이는 애가 있어. 이게 베타선이야. 여러분들 베타선은요, 전자야, 전자. 가벼우니까 휙가닥 꺾여버리는 거야. 얘는 좀 무거워서 저렇게 두리뭉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의 전극이 어떻게 될까? 여기는 플러스 극이 되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 되겠지. 그래서 알파 입자는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는 거고요. 베타 입자는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는 전자인 거야. 그러니까 저 감마선은 전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냥 에너지선이야. 저것 때문에 타 죽잖아. 저게 에너지가 엄청 세거든. 저걸 좀 약화시키면 우리 암세포 공격할 때 쓰는 항암 치료 때 쓰는 감마선이야. 이렇게 된다. 그때 방사능을 붕괴시키면 알파 붕괴라는 걸 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얘가 나오는 거야. 알파선이 나오는 거야. 이걸 우리는 알파 입자라고 한다. 알파 입자는 어떻게 된다? 적당히 질량이 좀 있다. 그 다음 플러스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실험을 하냐면 금박을 갖다가 금박을 얇게 피죠. 금박을 얇게 피면 이게 금 원자에 거의 원자 수준으로 펴진다. 이렇게까지는 펴지지 않게 한 2겹 정도 펴진다 합시다. 전성 연성이 좋아서 막 두들기면 이렇게 얇게 펴져. 니네 그 우황청심환 같은데 이렇게 겉에 쌓여있는 금박 있잖아. 손으로 문지르면 없어져 버리잖아. 그 정도로 얇게 펴져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스크린 장치를 원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알파 입자를 검출할 수 있는 스크린을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야. 뒤에 배경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자, 러더퍼드는 이제 무슨 가설을 세웠냐면 얘네들이 되게 웃긴 게 지네들이 실험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스승님 거 지네들이 실험해갖고 제1저자 했을 것 같아. 근데 스승님이 이제 김 빠지고 힘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이제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적이 있는 게 맞아. 스승을 깐 거야. 톰슨이 이 구조가 맞다 그랬어. 근데 러더포드가 뭐라 그래요? 스승님의 이 구조가 맞다 하면 내가 알파 입자를 쏘면 알파 입자를 뿅뿅뿅 쏘면 알파 입자가 플러스 성격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원자 속에 들어있던 전자들을 만나가지고 살짝씩 휠 거다라고 생각한 거야. 휘면 스승님 구조가 맞는 거야. 근데 알파 입자를 이렇게 실험을 해갖고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쏜 거죠. 알파 입자를 뿅뿅뿅 하고 쐈더니 어때요? 99% 거의 대부분 다 통과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는 직진으로 통과해. 조금이라도 휘어질 것 같았는데 안 휘어져. 그래서 어떻게 된다? 1번 거의 대부분 어떻게? 직진으로.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통과하더라. 어허. 이렇게 됩니다. 이 1번 항목으로 결론은 뭐예요? 원자 텅텅설이야. 원자 텅텅설입니다. 어떻게 된다? 속이 텅 비어있다. 우리 이런 표현 쓰죠. empty. 원자가 속이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톰슨의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야. 무슨 자두가 박혀있는 것처럼 박혀있어. 이게 있으면 어떻게 돼? 가다가 휘어져야 돼. 하나도 안 휘어져. 심지어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다가 각도가 심하게 꺾이는 놈들이 생기더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실험 결과. 빗나가는 놈이 아주 극히 일부인데 빗나간 놈들이 관찰이 되더라는 거지. 빗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는 거야. 그래서 내부에 원자는 거의 텅텅 비어있고 센터겠지. 가장 센터에 플러스 성격의 어떤 또는 전하라 그래야 되겠지. 이거의 입자가 존재를 하더라.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떻게 존재한다? 부피가 굉장히 작은. 크기가 작다는 얘기죠.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 선악경기장의 비율이 오렌지 씨앗만한 크기니까. 나머지는 다 비어있으니까 거기는 다 통과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런데 또 미치미치하는 놈들이 있어요? 어떻게? 또 미치미치하는 놈들이 있어. 이렇게 하고 심지어 반대로 튀어. 아주 극히 일부인데 이런 놈들이 있더라는 거지. 반대로 튀어나온 놈들이 있어. 세 번째.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야? 정반대편으로 튕겨나온 애는. 근데 원자는 하등에 문제가 없어. 원자는 하등에 문제가 없는데 이 알파 입자가 정반대편에서 검출이 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조그만 놈이 엄청 질량이 큰 거야. 우리 남학생들 당구 쳐봤지? 당구공하고 크기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당구 다이 한가운데다가 10kg짜리 쇠공을 갖다 놓고 그걸 당구공으로 맞춘다고 생각해봐. 윙 가다가 맞으면 걔는 가만히 있고 당구공만 튕겨나갈걸.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정반대편으로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뭔가가 굉장히 질량이 큰 놈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합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뭐예요? 원자는 속이 거의 대부분 텅 비어있고 중앙의 센터에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 밀도가 큰 이렇게 표현할게. 밀도가 큰이라고 하는 표현에 부피는 작고 질량은 크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잖아.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그래서 밀도가 큰 뭐를 발견하게 된 거야?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된 거야. 양성자, 중성자 아닙니다. 그냥 토탈로 원자 핵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원자 핵은 무슨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 러더퍼드는 플러스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더퍼드는 어떤 모델을 제시하는 거냐면 안에 굉장히 작은 오렌지 씨앗만한 핵이 있고 핵들이 모여 있고 그 바깥에 이거 동그라미가 그래서 그 바깥에 이렇게 전자가 원운동을 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여기를 원운동을 하더라. 이런 모델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뭐야? 러더퍼드의 모델이야. 그래서 이게 좀 오래 갑니다. 가끔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해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스크린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도 해요. 이런 것도 그냥 참고로 그냥 알아둡시다. 문제풀이 방식이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러겠지? A. 그 다음에 또 이런 놈도 있겠죠? B. C. 뭔지 알겠죠? A는 다 통과한 애들이야. B는 빗나간 놈들이겠지.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걸 펼친 거야. C는 뭐예요? 정반대편으로 가는 놈들이지.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하고 연계해가지고 실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펼친 것도 가끔 나오기도 한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을 제시를 하죠. 아직 완벽하지 않아. 러더버드까지. 이제 누구예요? 이제 제일 이 실험실에서 그래도 제일 다들 저기 노벨상을 받았지만 이제 현대적인 모델을 제안을 한 사람 중에 이제 보어가 나오죠. 보어의 원자입니다. 네 번째. 보어의 원자는 수소원자 스펙트럼을 니네 통합과학에서 스펙트럼 얘기 좀 배웠잖아. 수소원자 스펙트럼 실험을 하죠. 이걸로 이제 또 다른 이론을 만들어내. 자, 수소원자 스펙트럼을 해갖고 실험을 한 500번 했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원자를 찍어봤더니 얘가요? 스펙트럼이 빨간색이 이렇게 띵 나오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이렇게 빨주노초파남보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란색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야. 이거 뭐죠 이걸?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니네 잘 알겠지만 선 스펙트럼의 다른 표현이 뭐죠?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우리 불연속적이다를 화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퀀텀이라고 얘기를 해.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니네 앞으로 양자는 불연속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연속적이지 않아. 띄엄띄엄 돼요. 연속적이지 않아. 띄엄띄엄 돼. 니네 지금 선생님하고 이렇게 방학 동안에 열심히 그래도 화학을 배우지만 내가 지금 문제도 풀으라고 주죠. 그 다음에 수능 특강도 풀이까지 다 손으로 쓴 것도 주죠. 지금은 좀 할 게 많고 버겁지만 니네가 지금 내신에서 점수 잘 받으려고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 선생님이 주는 걸 좀 하다 보면 이게 니네 성적이 오늘 집에 가서 5시간 동안 공부했다 그래갖고 성적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더라는 거야. 니네도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양자역학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성적 향상의 맛을 한번 고등학교 올라와서 한번 느껴봐야 되는데 고1 때 느껴봤는지 모르겠는데 갈수록 성적 향상의 맛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왜 할 양은 많고 내용은 많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부터 마음을 새로 잡고 겨울방학 때 좀 열심히 하면 니네 이런 거야. 뭐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긴 한데 물이 99도에서 안 끓고 100도씨에서 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죽으라고 노력해도 니네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성적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진정한 의미의 성적 향상이 아니에요. 한번 팡 뛴다. 이게 진짜 성적 향상이야. 이렇게 팡 뛰는 걸 우리는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한번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니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어. 한 번은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이게 과학이 됐던 수학이 됐던 한 번 이게 공부 방법을 알아가지고 성적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다른 과목으로도 전이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되게 재밌어요.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잖아. 선생님 너무 가난했다고.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도 뭐 그렇게 아주 부자는 아닌데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엄청 부자인 거야, 선생님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혀 몰랐던 그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게 된 거야. 선생님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냥 학원만 했을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만 했어.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땐 더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맨날 월급 받고 강사료 받아가지고 그냥 쓰고 나면 없어. 이걸 뭐지 도대체? 왜 부자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계속 유지가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이러지?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강남에서 좀 그래도 유명했죠. 인강도 찍고 막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선생님한테 제안이 들어온 거야. 학원이 망했는데 그 학원을 그냥 살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수업을 하래, 공짜로. 가서 봤더니 우리 학원 규모야. 이 정도 큰 규모야. 근데 선생님 혼자 들어가고 뭘 해?
더더군다나 영수 선생님도 아니고 과학 선생이잖아. 근데 선생님도 그때 조그맣게 학원 운영하고 있던 원장이었거든. 근데 그게 이제 대치동에 그 어디에 숙명여고 앞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해보라는 거야. 근데 그때 선생님이 운이 좋았나 봐요. 대치동에서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름도 대치 프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어갖고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 학원 명에 대치 프라임 많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두 번째 달인가 첫 달 두 번째 달에 100명이 모인 거야. 애들이 좋아해요. 그게 지금 9년 전 얘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공짜로 쓰라고 한 사람이 애들이 모이니까 세 내셔야죠? 이렇게 나오더라고. 뭐 그냥 당연한 거지. 선생님도 공짜로 쓸 생각은 없었으니까. 근데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내가 언감생신 그런 큰 학원에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죽을둥살둥 열심히 했죠. 애들이 계속 늘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 건물주가 나를 부르더니, 원장님, 네, 건물 사실래요? 엥? 나 돈 없는데? 요새 누가 건물을 돈으로 사요? 네? 은행 가서 알아보세요. 은행 갔어. 대출을 해준대. 대박. 그래서 덜컥 샀어요. 사람들이 다 사기라 그랬어. 근데 선생님 왠지 해보고 싶었어. 너무 가난해서 여기서 막 울분이 막 솟아. 나라고 건물주 못 되구나?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부터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해서 그 돈 벌라고. 그거 메꿔야 될 거 아니오. 이자부터 시작해서 원금 갚으려면 그거 죽어나잖아. 근데 또 그때 강의가 잘 됐어. 그리고 어떻게 그걸 메꾸고 가는데 2018년에 그 밑에 건물 밑에 바로 전철역이 생겨버린 거야. 이게 막 오르지. 학원이 막 잘 돼.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야. 난리가 났죠. 나는 망할 줄 알았어. 우리는 중급 이상 규모, 크긴 큰 규모니까 주변에 소규모가 망해버린 거야. 우리한테 다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우리만 살아남은 거야. 큰 학원만. 그리고 중소학원들이 다 망한 거야.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은 다 이제 중수업 이런 거 다 되니까 선생님은 오히려 코로나 때 더 잘 된 거야. 이걸 한번 튄 거예요. 이제 그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집이 9년 동안 송도에 살았잖아. 근데 갑자기 니네 알잖아. 1, 2년 사이에 여기 송도 학원 가고 막 붐이 일어버린 거지. 저쪽에 있는 사람들, 학원들도 다 이리 오잖아. 여기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학원을 차리려고 했던 거야. 그러다가 아는 원장님 소개로 해서 작년 딱 1년 전에 우리 스타 강사 이명신 원장님 만난 거야. 원장님, 개인으로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하시죠. 거기 홀라당 넘어갔어. 콜. 왜? 과학은 너무 힘들었거든. 과학은 혼자 단독으로 선생님 과학 전문학원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니네 우선순위가 영수잖아. 영수, 국, 그 다음에 과잖아. 더군다나 선생님 여러 과목을 다 한다고 물화생지를 다 하다 보니까 정말 바빠요. 근데 맨날 수업하면 니네는 그래도 많이 앉아있는 거야. 선생님 어떤 반은 가면은 막 2명 반도 있고 1명도 있고 그래. 나는 걔네들 다 해줘. 그러니까 더 바쁜 거야 선생님은. 근데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생계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니네들 다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 애들이 성적이 나오는 게 선생님 쾌감이 느껴지는 거고. 약간 변태 같은 기질이 있어요. 그런 걸 쾌감을 느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 단계를 알겠더라는 거야. 니네 선생님 들어오고 나서 우리 임용학원 잘 되는 거 알지? 선생님이 기회를 잘 잡은 것 같지 않아? 선생님 그런 사람이야. 나한테 줄 서. 진짜로. 선생님 들어오자마자 이관이 되잖아. 니네 이번 겨울방학 때 북적대는 거 봤어? 우리 학원? 아마 이 동네에서 우리 학원이 1등일걸?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가 촉이 있는 거야. 아는 거야. 니네 마찬가지야. 이거 한 번만 이번에 한번 어떻게 넘어가 볼래? 이거 넘어가려면 근데 여기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니네 여기 확대해보면 이런 플럭추에이션이 있다고. 이거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아니야. 이거라니까? 인생살이도 똑같더라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이거 올라가니까 이제 안 내려가. 안 내려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여기 키 큰 저기 박전 선생님 있잖아. 박전 선생님도 선생님 학원의 부원장 쌤이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스카우트 해갖고 하는. 안 내려가요. 선생님 부원장들 전부 다 원장 부원장들 다 벤츠 BMW 사줬어 내가. 근데 안 내려가.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전부 김웅태 원장님 밑에 줄 서야지. 이건 벤츠 생긴다고. 아니 오면 내가 대신 공짜는 없잖아. 그만큼 일을 해야지 해주는 거지. 능력이 있어야지. 앞으로 외제차 타고 싶으면 선생님 뒤에 줄 서세요. 그럼 내가 사줄게. 어쨌든 그런 웃자고 얘기고 이런 거더라.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니네들이 좀 구체적인 꿈을 꾸고 이게 계단식으로 돼 있다, 이게 양자화돼 있다는 걸 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부단히 노력을 해서 한 번만 그러면 뭔가를 알아. 그 원리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승승장구야. 이 시간도 되게 짧아. 방법을 알기 때문에 짧아요. 내가 우스갯소리를 그러거든. 원장쌤하고 얘기 사석에서 하면서 이관? 우리 사버립시다. 여긴 또 덩치가 되게 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임대로 들어가는 거지만 근데 새 건물이라서 잘 팔려고도 안 해. 근데 결국은 어쨌든 건축업자가 짓는 거니까 우리 그냥 학원 잘 돼서 사버립시다. 아마 니네 한번 고3 때 정도 됐을 때 살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떵떵거리고 3관, 4관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도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쉬운 과목, 선생님 같은 과목 이렇게 정리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이런 데서 성적을 올리라고요. 이 방법이 선생님은 과목에 상관없이 다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방법은 일맥상통합니다. 국어도 이렇게 전이하면 되고 수학도 이렇게 전이하면 되고 영어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물론 세세한 공부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 근데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다. 이걸 우리는 양자화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양자라 상식입니다. 양자라고 하는 이 퀀텀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야? 대나무 한 마디를 의미하는 거야. 니네 우후죽순이라고 그러죠? 비 온 뒤에 대나무가 쭉쭉쭉 자라는데 이거 한 마디가 탁 자라는 게 1시간 정도, 몇 시간 만에 자란대. 그러니까 이게 고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대나무가 되게 이게 반듯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 도구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 한 마디를 우리는 양자라고 얘기하는 퀀텀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소원자 스펙트럼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한 500번 실험했더니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제 드디어 보어도 이제 러더퍼드 스승을 까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까는 거야? 이제 가설을 세우죠. 우리 스승님 러더퍼드 모델이 맞다면 가정을 하는 거죠. 원운동이라 했잖아. 니네 원운동은 어떻죠? 90력이 있어야지 원운동을 하는 거잖아. 근데 분명히 있지. 90력이 뭐야? 전자기력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끌어당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원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돌다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세상에 어떤 전자도 전자가 핵에 띡 하고 붙어있는 놈들은 없더라는 거야. 다 특정한 어떤 간격을 두고 돌고 있어. 원운동이 잘못된 거야. 이건 원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러더퍼드가 보어가 그걸 발견해낸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얘가 원운동을 해서 이렇게 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얘를 들뜨게 만들어갖고 높은 데서부터 떨어지면 이렇게 돌면서 일정하게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똑같은 실험으로 스펙트럼을 찍으면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얘가 분명히 연속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연속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연속입니다. 파란색 있냐? 연속입니다. 연속. 이렇게. 이게 맞다면, 원운동을 하는 게 맞다면, 이게 스펙트럼을 찍으면 연속으로 찍혀야 되는 거야. 근데 결과 500번 했더니 이것만 계속 나와. 이게 아니더라. 그럼 이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보어는 뭐라고 예시를 들었냐면 특정한 에너지 레벨을 갖더라. 준이라는 표현을. 준이의 영어는 레벨이야. 니네 게임 레벨 할 때 그 레벨이야. 그러다 보니까 핵을 중심으로 해서 3차원으로 본다 그러면 특정한 궤도가 있더라는 거죠. 니네 국제 원자력기구 IAEA 마크가 이렇게 생겼어. 이걸 갖다 평면도로 그리면 핵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 라인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 라인이 있더라는 거지.
자기 라인이 있더라는 거죠. 이 라인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투명한 부분에는 아예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만 전자가 존재하더라. 그래갖고 여기다 에너지, 바닥 상태가 여기 아니냐? 에너지를 주면 여기 들떠가지고 얘가 여기로 떨어지고 여기로 떨어지고 여기로 떨어지고 여기로 떨어지고 두 번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이 이제 뭘로? 이렇게 각각의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더라.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선 스펙트럼 하나는 N3에서 N2로 이렇게 구간이 있는 거다. 구간이 있는 거야. 그 간격만큼이 선 하나로 나타나는 거다. 이게 이제 보어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보어가 이제 양자가설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양자수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지. 그래서 여기에 n이 1이라 그러고 n이 2라 그러고 n이 3이라고, 이거 주양자수라 그러잖아. 그래서 나중에 배워. 양자수 조건.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진동수 조건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안에 핵이 있으면 첫 번째 껍데기에 두 번째 껍데기 이렇게 있는데 얘가 파동의 형태로, 여기서 파동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 이제 바깥에 또 파동의 형태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그 차이값만큼이 에너지로, 진동수만큼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얘기한 사람이 보어다. 그래서 보어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소원자 하나밖에 안 풀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가장 맹점이야. 양자역학.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금 대단한 거예요. 양자역학 이걸 가지고 수소 하나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왜 수소 하나가 설명이 되는지 한번 해볼까? 내가 설명해 볼게요. 수소 원자는, 자,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수소라는 에덴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아담 한 명하고 이브 한 명이 사이좋게 살고 있어요. 그 둘이 되게 친해. 그죠? 둘밖에 없으니까. 둘이 서로 사랑합니다. 이게 식은 하나 있고 미지수가 하나 있죠. 이렇게 된다. 그 둘이 너무 친하니까 이제 자기 전에 둘이 눈이 맞았어. 야, 우리 라면 하나 끓여 먹자. 콜. 라면 하나 끓여서 둘이 먹으려니까 좀 적죠. 야, 밥 말아 먹을까? 콜. 그래서 밥을 왕창 말아갖고 둘이 그냥 돼지처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확 잤네.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브 얼굴이 막 모여라 꿈동산이 되고 이렇게 부어가고 이렇게 된 거야. 그 둘밖에 없으니까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그래, 얼굴이 부었어요. 막 모여라 꿈동산이고 놀렸어. 이브가 빡쳐갖고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에이, 씨발 그러면서 나가요. 이게 껍데기가 많잖아. 막 나가버렸어. 들떠버린 거지. 나가버린 거야. 나갈 때 너무 화가 나갖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 너 혼자 잘 살아라. 근데 점심때쯤 되니까 배가 고파. 경제권은 아담이 쥐고 있거든. 아담은 이제 들어올 거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어제 잡아놓은 전어를 구워요. 그죠?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온다는 전어 냄새를 풍기는 거지. 와, 구우니까 점심때쯤 되니까 이브가 자꾸 이렇게 아담 이 새끼 뭐하나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해먹에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저녁 때 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이게 수소 원자야. 그러니까 나갔더라도 들떴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자리가 명쾌해. 그래 나올 때 이런 거 방출하면 스펙트럼이 명쾌해. 이게 유일하게 풀려요. 수식으로도. 왜?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정전기적 인력이 R의 제곱에 Q1, Q2. 이런 식 하나 있잖아요. 풀면 돼. 그래서 수소 원자는 아주 명쾌하게 풀립니다. 그런데 헬륨. 헬륨이라는 에덴 동산이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을 한번 상정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양성자가 두 마리야. 이 아담이 두 명이야. 남자 1호, 남자 2호가 있어요. 바깥에 여자 1호가 있고 이브 여자 2호가 있어. 심지어는요, 홍석천 1호가 있어요. 홍석천 2호가 있어. 여기 사랑의 짝대기를 한번, 러브라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번은 당연히 부부니까 당연한 거. 2번 당연한 건데 1번 남자가 2번 여자한테 관심 있어. 2번 남자가 1번 여자한테 관심 있어. 홍석천 1호가 남자 1호한테 관심 있어요. 홍석천 1호가 남자 2호한테도 관심 있어요. 2호가 1호한테도 관심 있고 2호가 2호한테도 관심 있어요. 지네들끼리도 관심 있어요. 남자 1호하고 남자 2호는 멱살 잡고 맨날 싸워.
막 칼부림다. 여자 1호하고 2호는 지네가 이쁘다고 맨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어. 정신없어요 지금. 이런 구도야. 그런데 1호 부부가 눈이 딱 맞아가지고 라면? 그러니까 콜!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 반말아까지 먹고 잤네? 아침에 얼굴이 이만해 놀렸어. 2부 1호가 여자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린 거야. 너무 화가 나서 나가버린 거야. 배가 고파. 배가 고파.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는 2호, 홍석천 1호, 홍석천 2호. 정신없는 거야. 남자 1호 혼자 있었을 때는 돌아가야 될 길이 딱 정해져 있는데 저쪽에서 나를 원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라인이 막 스플릿이 나는 거야. 에너지가 막 겹쳐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자들이 되게 많으면 이걸 들뜨게 만들어갖고 놔두면 이놈의 이 들뜬 전자가 지네 마음대로 떨어지고 싶은 대로 떨어져. 그러니까 이 원자 번호 2번인 헬륨만 스펙트럼을 찍어보잖아. 정신없는 라인이 나옵니다. 이건 전문가들도 분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라인들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핵이 너무 복잡 다양하잖아. 얘네들이 서로 막 이거 풀지도 못해요. 아까 미지수가 10개도 넘었잖아.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10개도 넘어. 이거 부정방 정식이야. 못 풀어. 근데 대단한 인간들이죠. 양성자 92개야. 중성자 140몇 개야. 전자 92개야. 이 경우의 수가 몇만 가지, 몇억 가지 되겠지. 그걸로 핵폭탄을 만드는 거야.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린피스나 이런 데서도 핵발전소 금지하는 이유도 우린 이미 경험했잖아요. 어디에서? 후쿠시마 원전. 후쿠시마 원전이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야. 멜다운 돼버리니까 손도 못 대잖아. 그거 방류했다며? 그 방류수. 우리 이제 선생님 회 좋아하는데 회도 못 먹겠네. 그런 상황이 벌어져. 이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미스터리 채널 막 이런 거 유튜브 많이 보거든. 거기 많이 나오잖아요. 너네 보니? 핵실험 같은 거 하면 UFO가 나타나. 꼭!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이야. 선생님 집에 막내가 강아지거든요. 초롱이라고. 초롱이들, 강아지들은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 길가, 우리 집이 통로가 이렇게 통로 길거든. 거기 꼭 누워있어. 근데 평온해 보이긴 한데 밟힐까봐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지나가면서 툭 건드려. 그러면 막 이래요. 그러니까 걔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위험 요소를 치워줘야 돼. 걔는 뭘 모르잖아. 포메라니언이어갖고 이게 막 관절 같은 게 안 좋아서 높은 거 올라가면 뛰어내리면 관절이 안 좋거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치워놓는다고. 위험하잖아. 우리 인간들이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위험한 걸 갖고 놀고 있으니까 외계인들이 감시하러 오는 거야. 쟤네 무슨 나쁜 짓 하나. 담배 피나. 그죠? 라이터 들고 다니나. 이런 거. 초롱이가 라이터 들고 다니면 치워주겠지. 인간들이 라이터 들고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치워주려고, 감시하려고 나타난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아직 양자역학을 정확하게 꿰고 있지 못하다. 유일하게 양자역학으로는 그 많던 원소를 수소원자밖에 설명이 안 돼. 그게 보어의 업적이야. 보어의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양자역학 말고 다른 이론이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아직 양자가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가설이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외계인들은 우리보다 더 지적 능력이 좋으니까 알고 있는지도 모르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소가 뒷걸음질 치다 뭐 한다고? 어떻게 뒷걸음질 치다 보니까 우리 핵폭탄도 만들고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그 이론적인 배경은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래갖고 막 플러스 오차, 마이너스 오차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돌리고 있는 거야. 알아두세요. 나중에 그게 뭔지는 밝혀버려갖고 노벨 물리학상 같은 거 받아. 그러면 되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온다? 5번째. 현대적인 모형이죠. 그래서 수소를 갖다가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핵이 있고
그 바깥에 이렇게 찍히더라는 거야. 이렇게 뿌옇게.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 일렉트론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요? 전자구름이라고 번역하지. 근데 이 전자구름의 수학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기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 함수야. 아이고 칠판이 좁아갖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게 약 한 90% 확률을 이렇게 색깔로 진하게 칠해놓은 거야. 그럼 이 바깥에도 확률은 있는 것이야.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오비탈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오비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오비탈에 전자 배치를 할 거야. 그래서 S 오비탈이 있고 P 오비탈이 있고 D 오비탈이 있고 F 오비탈이 있고 S 오비탈은 구형이고 P 오비탈은 R형이고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 다음에 D 오비탈은 뭐 클로버형이고 F 오비탈은 난 뭔지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방이 1개고 얘는 3개고 얘는 5개고 7개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이젠베르크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 너무 빨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빛속도로 전자가 움직이다 보니까 전자가 어디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위치하고 시간을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까지도 좀 적어놓자. 그러다 보니 뭘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확률로밖에 설명할 수 없더라.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로밖에 얘기할 수 없다. 그걸 우리는 오비탈의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고 화학에서는 그냥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쓰면 되는 거야.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2p의 x의 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 저게 두 번째 껍데기에 있는 R형 모양의 p 오비탈이 x축에 있는데 거기에 전자가 하나 들어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에너지 준위는 n2인 에너지 준위인 거고 방향성은 x축 방향으로 오비탈이 이렇게 R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전자가 하나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보고 우리는 최각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다른 놈하고 화학 결합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때 쓰는 게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근데 우리는 쓰는 방법만 표시하는 방법만 배울 거야. 그게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고 여기 그러다 보니까 별표를 얘는 3개 돼야 되죠. 보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물리에서는 이 보어를 이제 전자 전위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화학에서는 요 정도. 현대적인 모형은 한 번 정도 나오면 되고요. 톰슨하고 러더퍼드는 별표 2개. 돌턴은 화투에서 다뤄진다. 이런 흐름으로 원자의 구조가 규명이 된 거야. 그래서 니네는 돌아가면서 수능에서는 돌아가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이게 한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 문제 다 나오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오늘은 필기는 필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지. 찍어봐. 니네 다 못하지. 찍어갖고 집에 갖고 와서